미선이가 저를 섬에 두고 떠났어요. 요양 간다고 했는데 그곳엔 문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살아서 나가야 한다. 제 이름은 윤정숙. 올해 68이에요. 평생을 시장에서 살았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물건을 받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장부를 정리했어요. 손님들 얼굴을 외우고 값을 깎아주고 때론 외상도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갔어요.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작은 아들 도연이가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며느리 미선이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뭐든 잘 챙기는 며느리라고 동네에서 소문났었어요. 명절 때마다 제일 먼저 오고 제사상도 꼼꼼하게 차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그랬어요. 정숙이 씨, 며느리 복 타고났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더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한 번 자리 잡으면 의심이 늦게 오거든요.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봄 끝 무렵이었어요. 장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미선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전화를 먼저 하는데 그날은 그냥 와 있었어요. 손에는 팸플릿 같은 게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그 말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사실 피곤하긴 했거든요. 손발이 붓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았습니다. 허리도 자주 아팠어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선이는 달리 봤나 봐요. 조용한 섬에 요양원이 있대요. 공기도 좋고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다던데요. 한 달만 다녀오시면 몸이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섬이라는 말이 낯설었어요. 저는 평생 육지에서만 살았거든요. 바다는 멀리서 본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미선이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이면 되는 거지? 네, 한두 달이면 금방이에요. 제가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 애가 저를 그렇게 버릴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버린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인지조차 몰랐어요. 출발 전날 밤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속옷, 약통, 그리고 손주들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미선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거기 다 있대요. 그 말을 듣고 짐을 더 줄였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게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짐이 적으면 떠나기도 쉬우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이는 회사 일이 있다며 못 왔어요. 미선이랑 손녀 하은이만 함께 차에 탔습니다. 하은이가 창문 밖을 보며 물었어요. 할머니, 파도 소리 들려요? 응, 들리는 것 같네. 진짜로 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반짝여서 잠깐 마음이 풀렸거든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미선이는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가끔 내비게이션 소리만 들렸어요. 5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고속도로를 한참 달렸습니다. 주변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어요. 건물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나고 그러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바다였어요. 생각보다 어두웠습니다. 배를 타고 다시 차를 타고
섬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길은 좁았고 양옆 갈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집보다 담장이 먼저 보이는 곳이었어요. 차가 멈춘 곳은 햇살 힐링 하우스라는 작은 건물. 요양원이라는 글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상한 점이었어요. 미선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 공기도 좋고 프로그램도 정말 좋대요. 그 프로그램이란 단어가 낯설었어요. 제가 살아온 세상에서 프로그램은 텔레비전 속에서나 나오는 말이었거든요. 노인들이 가는 곳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입구에 서자 문이 안쪽에서만 열렸어요. 벨을 누르니 화면에 젊은 직원 얼굴이 떴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는 반듯하게 웃었어요. 너무 반듯해서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미소는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거든요. 진짜 웃음이 아니라 연습한 웃음 같았어요. 실내에 들어서자 달달하고 차가운 냄새가 났어요.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벽은 하얗게 칠해져 있었어요. 복도는 길고 좁았습니다. 양쪽으로 문들이 줄지어 있었고 각 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어요. 301, 302, 303 마치 병원 같았습니다. 보호자님, 여기 서명해 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보호자, 나는 아직 내 인생의 주인인데 언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된 걸까요? 미선이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서류를 넘겼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너무 빨랐습니다. 읽을 시간도 없이 넘어갔어요. 어머니,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저는 도장을 꺼내 찍었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닿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쿵 하고 울렸어요. 그게 경고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서류를 제대로 읽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그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서류인 줄은요. 방은 깔끔했습니다. 침대 하나, 창문 하나, 작은 서랍장, 그리고 잠금 장치가 달린 문 하나. 미선이가 짐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처음엔 낯설겠지만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여기 사람들 다 친절하대요. 너는 언제 올래? 이번 주말쯤요. 필요한 거 있으면 문자 주세요. 그 말이 꼭 전화는 하지 말아달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들은 말보다 들리지 않은 말이 오래 남거든요. 하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여기서 그림도 그려요? 그럼 할머니가 널 그리는 게 더 빠를지도 몰라. 우리는 잠깐 웃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그 웃음이 사라졌어요. 직원이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적응 기간에는 외출을 최소화하고 있어요. 보호자님, 다음 방문 때 프로그램 안내 드릴게요. 외출 최소화라는 말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최소화 그럼 최대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묻고 싶었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평생 그래 왔거든요. 묻기보다 견디는 쪽으로요. 문이 닫히고 잠금 소리가 딸깍 하고 들렸어요. 요즘은 다들 안전 때문에 문단속을 한다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그 소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키가 제 손에 없다는 게 이렇게 낯선 일인지 그땐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감금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선 발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고 방마다
불이 거의 동시에 꺼졌어요. 마치 군대처럼 정확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바로 껐어요.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거든요. 창밖은 어두웠고 바람이 눌린 듯 불었습니다. 갈대들이 서로를 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서랍을 열어봤어요. 약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녁 8시, 이정. 반듯한 글씨. 그 반듯함이 어쩐지 불편했어요. 너무 정돈된 세상은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거든요. 약 봉지를 만져보니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무슨 약인지 써 있지 않았어요. 그냥 흰 봉지에 숫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은 새 것 같았지만 냄새가 이상했어요. 표백제 냄새.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불편한 냄새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 깜빡임을 새다가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직원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산책 시간이에요. 산책이라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산책은 자유롭게 하는 건데 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걸까요? 문을 나서자 태그 소리가 삑 하고 났습니다. 직원이 손목에 찬 카드로 문을 열었어요. 그 태그가 없으면 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문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론 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감금이라는 걸요.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벽마다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내 마음이 나를 지킨다. 그런 말들. 근데 저는 감사보단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곳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노인들이 모여 있으면 보통 시끄럽거든요. 얘기도 많고 웃음소리도 나고. 근데 여긴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 몇 분을 마주쳤어요. 다들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식당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테이블이 6개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4명씩 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아침은 죽이었습니다. 미역죽. 간이 거의 안 되어 있었어요.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떨렸어요. 점심때 옆방 아주머니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분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밤엔 문이 안 열려요. 왜요? 모르겠어요. 불 끄고 나면 다 잠겨요. 그분 눈이 흔들렸어요. 그건 겁먹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더 묻고 싶었지만 직원이 우리 쪽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약을 삼키지 않았어요. 혀 밑에 숨겼다가 변기에 흘려보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도 안 가르쳐줘도 살아남는 법을 알아요. 본능이 그렇게 시키거든요. 셋째 날 미선이가 왔습니다. 도연이는 바쁘다며 또 안 왔대요. 미선이는 언제나 말수가 적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유난히 더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응, 공기가 좋네.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쩐지 계산된 듯 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녀 손에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번 치료비랑 프로그램 비용이에요. 치료비? 정서 안정 프로그램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싸해졌어요. 나는 치료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냥 산책하고 밥 먹고 자는 게 전부였는데 무슨 치료비가 나오는 걸까요? 그녀가 서랍을 슬쩍 열더니 약 봉투를 확인했어요. 약은 잘 드시죠? 응. 밤에 잠 안 오시면 호출 버튼 누르세요. 그녀가 손으로 서랍을 닫을 때 그 속도가 제 숨보다 빨랐어요. 마치 뭔가 확인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직감했어요. 이건 돌봄이 아니라 관리구나. 나는 쉬는 게 아니라 갇혀 있는 거구나. 미선이가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잘 안 쉬어졌습니다. 창문을 열려고 했는데 열리지 않았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마저도요. 넷째 날 복도에서 젊은 직원이 말했어요. 오늘은 원예치료 시간이에요. 꽃을 심나요? 네, 마음을 가꾸는 시간이에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내 마음은 밭이었어요. 한평생 돌봐온 밭. 비 오면 젖고 해 뜨면 말라가도 언제나 싹은 났거든요. 그런 마음에 누가 다시 흙을 얹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라갔습니다. 원예 치료실은 작은 온실 같았어요. 화분이 몇 개 놓여 있었고 흙과 모종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어요. 오늘은 바지를 심어볼 거예요. 바지는 키우기 쉽고 향도 좋아요. 저는 모종을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연약했어요. 흙을 만지니 손에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만져보는 흙이었어요. 시장에서 일할 땐 흙을 만질 일이 없었거든요. 모종을 심으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식물도 살려고 애쓰는데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때 옆에 앉은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여기 나간 사람 없어요. 네. 다들 들어오기만 해요. 나가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모종이 흙 위로 떨어졌어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오후에 산책을 나가며 정문을 봤어요. 그 문 옆엔 비상시 관리자 호출 버튼이 있었습니다. 그때 직원 손목의 열쇠고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금속빛 카드 하나. 저거 없으면 못 나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안전 때문이에요. 짧은 대답, 짧은 미소, 짧은 눈 맞춤. 그 뒤에 남은 건 긴 의심뿐이었어요. 그날 밤 갈대가 유난히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생각했어요. 여긴 쉬는 곳이 아니야. 미선이가 서류를 넘기던 손가락이 떠올랐습니다. 반지 자국이 희미했고 손끝이 단단했어요. 그건 살림하는 손이 아니라 서류 만지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갔습니다. 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반달. 그 달빛 아래로 갈대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가 물결처럼 흔들렸어요. 그 풍경이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저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게요. 다섯째 날 식당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약을 거부했어요. 이건 내 몸이야. 내 약은 내가 알아서 해. 직원 둘이 달려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드셔야 편히 주무시죠. 그분이 눈을 피했어요.
그리고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결심했어요. 나는 더는 삼키지 않겠다. 그날 오후 창문을 다시 살폈습니다. 나사 하나가 느슨했어요. 사람 손이 자주 닿은 흔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여기서도 나가려고 애썼나 봐요. 그게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언젠가 저걸 풀 수 있겠지. 그 생각이 들자 심장이 조금씩 뛰었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여섯째 날 도연이가 왔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엄마, 괜찮아? 괜찮지. 여기 비용이 좀 나가는데 형이랑 얘기했어. 미선이가 알아서 조정한다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비용, 조정, 알아서. 그 세 단어는 늘 위험했어요. 누군가 알아서 한다는 말은 내가 모르게 뭔가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 알았다. 그는 바쁘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또 삑 소리가 났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모든 문은 내 손으론 열리지 않는다는 걸요. 그날 저녁 직원이 안내장을 나눠줬어요. 가족 상담 안내. 하단에는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재정관리, 생활지원, 재산보호. 재산보호라니. 그 단어가 머리를 때렸어요. 재산은 보호가 아니라 소유거든요. 그리고 그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햇살 힐링 하우스 밑에 찍힌 사업자명을 봤습니다. 햇살 케어 네트워크. 단어가 달랐어요. 하지만 냄새가 같았습니다. 무언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일곱째 날 밤 정전이 났습니다. 불빛이 깜빡이고 복도가 어두워졌어요. 직원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그 틈에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핀을 살짝 움직이니 흔들렸습니다. 나사 하나가 덜 조여져 있었어요. 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갈대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 냄새가 내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가 아직 나갈 수 있어. 그날 밤 나는 마음속으로 도망의 그림을 그렸어요. 어떻게 나갈지, 어디로 갈지. 두려움보다 희망이 조금 더 컸습니다. 정전 이후 시설은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직원들은 손전등을 들고 복도를 오르내렸고 비상등이 희미하게 켜졌어요. 그 어둠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거라고요.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갈대 냄새가 숨결처럼 들어왔습니다. 저는 의자를 조용히 끌어 창문 아래에 놓았어요. 손끝으로 나사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금속이 살짝 움직였어요. 조금씩 조금씩 조여있던 시간이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땀이 손바닥에 맺혔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소리가 들릴까봐 입을 막았습니다. 밖은 생각보다 어두웠어요. 달빛도 얇고 파도 소리가 가까이 들렸습니다.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세상이 바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 어르신? 등골이 얼어붙었어요. 돌아보니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손전등 빛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지금 뭐 하세요? 창문이 안 닫혀서 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했어요. 그녀는 잠시 날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에는 조심하세요. 섬이라 위험해요. 그녀의 섬이라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섬이라 위험한 게 아니라 이곳이 위험했거든요.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자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들킬 뻔했습니다. 다음 날 창문은 다시 단단히 조여져 있었어요. 누군가 밤새 고쳤겠죠. 저는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움직였다는 걸 그들도 안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나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 앉으면 직원이 뒤에서 서 있었고 산책할 때도 거리를 두고 따라왔어요. 감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옥이 이런 느낌이겠죠. 복도를 걸을 때마다 CCTV가 보였어요. 천장 모서리마다 하나씩 달려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였어요. 저를 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 눈이 따라왔어요. 화장실 앞, 식당 입구, 복도 끝. 모든 곳에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새로 들어온 할머니 한 분이 제게 속삭였어요. 식당에서 국을 뜨다 말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나온 사람 봤어요? 아니요. 다들 퇴원했다고 하는데 짐은 안 빠져요. 방만 비어 있어요. 그 말에 등이 서늘했습니다. 짐이 안 빠진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창밖으로 작은 트럭을 봤어요. 검은 비닐 가방이 몇 개 실려 있었고 직원 2명이 타고 나갔습니다. 가방이 묵직해 보였어요. 그 가방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장면이 이상하게 불길했습니다. 이틀 뒤 미선이가 다시 왔어요. 평소보다 더 말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새 옷을 입은 것 같았어요. 화장도 진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응. 여긴 조용하네. 그래서 좋죠. 도시에선 못 쉬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낯설었어요. 한때는 가족처럼 들리던 음성이었는데 이젠 사업 얘기하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업무를 처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이는 회사 일 많대요. 이번엔 못 왔어요. 그래. 말끝이 길어졌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피하더군요. 그녀가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다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집 문서 어디에 두셨어요? 등기부등본이나 그런 거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왜? 도연이가 정리해야 된다고 세금 때문에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웃었지만 눈동자는 미동도 없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오래 장사했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 눈빛은 알아봐요. 몰라. 장롱 어딘가에 있겠지. 형님 댁엔 말 안 하셨어요? 그게 왜 형님 얘기로 가니?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확인차 물어봤어요. 그녀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미선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낸 이유, 그게 조금씩 보였습니다. 그 애가 진짜로 원한 건 돌봄이 아니라 집이었어요. 내 집. 남편이 평생 모아서 남긴 그 집.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입소할 때 받은 서류 사본이 있었어요.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요. 그러다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보호자는 입소자의 재산 관리 권한을 위임받는다. 그 문장 아래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도장을 찍은 순간 내 재산이 미선이 손으로 넘어간 거였어요. 다음 날 직원이 제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가족분이 두고 가셨어요. 하얀 봉투엔 하은이가
그림 그렸어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림 속엔 파란 하늘 아래 할머니 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빨간 지붕, 작은 마당, 대문 앞 감나무,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집 위에 적힌 글씨가 눈에 걸렸습니다. 우리 집. 하은이가 그린 그림에 우리 집이라 쓰여 있다는 건 누가 그렇게 가르쳤단 얘기겠죠. 미선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이제 이 집은 하은이 거야. 그 말을 하은이한테 했을 거예요. 어린 손주를 이용해서요.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진짜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모든 걸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복도 끝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살짝 문을 열자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도망치려면 왼쪽 복도 끝 창고로 가요. 그 목소리는 며칠 전에 속삭이던 그 아주머니였어요. 눈빛이 다급했습니다. 왜요? 여기 돈 없는 사람은 끝까지 못 나가요. 창고에 서류가 있어요. 증거요. 그녀의 손등엔 멍이 있었어요. 파란 멍. 누가 때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오늘 밤이에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문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어요. 직원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우린 급히 문을 닫았어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말이에요.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어요.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고 복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저와 아주머니는 발끝으로 바닥을 더듬으며 움직였어요. 슬리퍼도 벗었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바닥을 밟을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여기에요.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문은 낡은 창고였어요. 문틈으로 바람이 새어나오고 희미한 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살짝 돌리자 잠금이 걸려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주머니에서 낡은 철사를 꺼냈습니다. 전에 간호사였어요. 이런 자물쇠는 열 수 있어요.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익숙했어요. 철사를 구부려 자물쇠 구멍에 넣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찰칵 잠금이 풀렸어요. 그 순간 멀리서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시구역 확인해 주세요. 우린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어요. 그제야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쪽은 먼지투성이었어요. 오래된 상자, 철제 서랍, 그리고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손전등을 켜자 방안이 희미하게 밝아졌어요. 그녀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퇴원자 명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안에는 사진과 이름이 있었습니다. 20명도 넘었어요. 다들 제 또래거나 더 나이 드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귀퉁이에 붙은 메모가 제 눈을 붙잡았어요. 햇살 케어 네트워크 미선 조정 담당. 미선이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호자가 아니라 담당자였어요. 이건 사업이었습니다. 노인을 가두고 돈을 빼먹는 사업.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때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우린 서류를 봉투째 들고 벽 뒤로 숨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복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직원 2명이 지나가며 말했어요. 이번 달도 서명 몇 개 남았대. 그 집 아들 거 처리되면 끝이지. 그 대화에 제 귀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이?
그 집 아들. 그 말은 우리 가족 얘기였어요. 도연이 이름으로 뭔가 처리한다는 거였습니다. 아마 집 명의를 바꾸는 거겠죠. 직원들이 지나가자 우린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어요. 서류를 오단에 숨기고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 이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미선 조정 담당이라는 글자가 떠나질 않았어요. 미선이가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선명해졌습니다. 나를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팔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내 집을 가져가려는 거였습니다. 며칠 뒤 도연이가 왔어요. 그는 예전보다 말이 더 짧았습니다. 엄마, 불편한 거 없어? 없지. 근데 너 집 일은 다 정리했니? 응, 형이랑 얘기 다 됐어. 그럼 미선이는? 미선이? 글쎄, 요즘 바쁘대. 그는 눈을 피했어요. 그게 이상했습니다. 도연이는 거짓말을 잘 못하거든요.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선이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도연이까지 엮여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도연이는 모르는 채로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도연아, 너 미선이가 뭐 하는지 알아? 응? 집에서 애들 돌보고 그러지. 정말 그것만? 왜 그래, 엄마? 저는 말하려다 멈췄어요. 지금 말하면 도연이가 미선이한테 말할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끝납니다. 증거를 모으고 확실하게 준비한 다음에 말해야 했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도연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며칠 후 복도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어요. 정장을 입고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그를 감사팀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각 방을 돌며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내 차례가 됐을 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여기에 오신 이유를 직접 들으셨나요? 며느리가 요양이라 해서요. 그가 눈을 피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어르신, 혹시 입소 서류 보관하고 계세요? 네, 서랍에 있어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서랍을 열어 서류를 꺼냈어요. 그가 천천히 읽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재산관리 권한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넘기는 건 법적으로 무효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여긴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상담 중입니다. 그 남자가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그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나갔어요. 그는 문이 닫히자마자 낮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자정, 동쪽 출구 쪽으로 오세요. 문이 열릴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출입카드 사본. 하지만 그 카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방에 그림 봉투를 넣었습니다. 하은이가 그린 집 그림. 그게 제 나침반이었어요. 그 집을 지키기 위해 나가야 했습니다. 시계 초침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자정, 복도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걸었어요. 문 앞에 다다르자 카드 센서가 깜빡였습니다. 손에 쥔 카드를 인식기에 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차가운 밤 공기, 자유의 냄새.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미선이었어요.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이제 좀 쉬세요. 이 나이에 도망은 무슨 도망이에요. 미선아, 넌 나를 왜 여기 보냈니? 돌아가시면 아시겠죠. 어차피 쓰지도 못할 돈인데 제가 잘 쓰는 게 낫잖아요. 그녀는 휴대폰을 귀에 댔습니다. 네, 지금 나왔어요. 빨리 오세요. 직원 2명이 복도 끝에서 걸어왔어요. 그때 저는 본능적으로 도망쳤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 철문 앞까지 달렸습니다. 문을 열려면 카드가 필요했어요. 손에 쥔 사본을 인식기에 대자 삑, 접근 불가. 가짜였습니다. 직원들이 다가오고 미선이가 웃었어요. 이제 진짜 치료 시작이에요, 어머니. 조용히 계셔야 해요. 그녀의 눈빛엔 연민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끌려갔어요. 작은 방, 창문도 없는 방, 새벽까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 사람처럼 웃는 간호사가 내게 물었어요. 어머니, 어제 일은 기억나세요? 아니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억이 없는 척 했어요. 하지만 전부 기억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이제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하나였어요. 되갚겠다. 그날 밤 감사팀 직원이 다시 왔습니다. 지금이에요. 문 열립니다. 그의 손엔 진짜 카드가 있었어요. 이 복도 지나면 오른쪽 천문 전화기 있어요. 섬 나가려면 배 예약부터 하세요. 그는 말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바람이 밀려들었어요. 난 한 발자국 나섰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작은 불빛이 번쩍였어요. CCTV.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속삭였어요. 뛰세요. 그 말에 그대로 달렸습니다. 복도 끝까지, 계단 끝까지, 숨이 닿을 때까지. 문을 열자 찬 공기가 얼굴을 덮쳤어요. 갈대밭 너머로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섬의 바람은 매섭고 짠내가 났어요. 그 냄새가 나를 깨웠습니다. 살아야겠다. 반드시. SLOW. 그때 사이렌이 울렸어요. 시동 환자 이탈.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발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어요. 저는 갈대밭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발밑이 질퍽했어요. 바닷물이 들어오는 시간인가 봐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떨렸지만 마음은 고요했어요. 이제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EMPHASIS. 새벽이 올 때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몸은 지쳤는데 머리는 깨어 있었어요. 직원들이 내 문을 지나갈 때마다 눈을 감은 척 했습니다. 정숙 어르신은 오늘부터 안정치료예요. 그 말이 들렸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까요. PAUSE. 아침 햇살이 창문을 넘어올 때 밖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감사팀이 들어왔대. 직원들이 급히 문을 닫고 복도를 가로막았어요. 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리 숨겨둔 서류 봉투를 가슴에 품었어요.
그 안엔 내 도장과 위임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감사팀 직원이 여러 명 들어왔어요. 그 중엔 전에 나를 도왔던 그 남자도 있었습니다. 그가 눈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지금 말씀하세요. 나는 한 걸음 나섰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문서를 돌려주세요. 직원들이 놀란 얼굴로 서류를 봤어요. 그 서류에는 위임 무효 요청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EMPHASIS. 어르신, 이건 누가 도와드린 거예요? 살고 싶어서 배운 거예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없었어요. 몇 시간 후 섬엔 경찰배가 들어왔습니다. 미선이는 눈이 동그랗게 떠졌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가 시작했지. 나는 끝낸 것뿐이야. 그녀는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오해예요. 전 그냥.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밝혀졌어요. 감사팀이 가져간 서류엔 미선이 계좌로 입금된 시설 수수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감금 중개 비용이라는 단어로 기록돼 있었어요. SLOW. 도연이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내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래, 이제라도 왔으면 됐지. 사람은 늦게라도 눈을 떠야 살아.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 애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용서는 아니지만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병원을 거쳐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 하은이 그림이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 그 세 글자가 이젠 다르게 보였어요. 그건 집이 아니라 내 삶 자체였습니다. 누가 가져갈 수도 팔 수도 없는 거요. PAUSE. 미선이는 구속됐어요. 뉴스에 그녀 이름이 나왔습니다. 가족 위장 요양 감금 사건. 기자는 내 이름을 물었어요. 실명을 공개해도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누군가는 얘기해야 다음 사람이 살아요. 그날 이후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엄마도 그런 곳에 계세요. 어떻게 신고했어요? 목소리마다 떨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하나 답했어요. 먼저 서류를 확인하세요. 보호자 명의로 된 문서가 있는지요. 그 다음엔 경찰에 신고하세요. 혼자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을 할 때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섬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 요양원은 폐쇄됐고 남은 갈대밭엔 새싹이 났습니다. 나는 가끔 그 섬을 떠올려요. 공포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바람 소리예요. 그 바람이 내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너 이겼어. EMPHASIS. 어느 날 옆방에 있던 그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어르신, 저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그날 밤 같이 창고 갔었잖아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진짜로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그날 밤 이야기를 나눴어요. 무서웠던 순간, 떨렸던 손, 그리고 희망. 그런데 어르신, 그 뒤로 어떻게 지내세요? 평범하게요. 시장도 가고, 손주도 보고,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보다 밝았어요. 며느리 미선이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나는 잃었던 나를 되찾았어요. 재산보다 큰 것,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재판이 열렸을 때 나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나는 미선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미선아, 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너는 나를 돈으로 봤어. 사람이 아니라 숫자로 봤지. 하지만 나는 끝까지 사람으로 살았어. 그게 우리의 차이야.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징역 8년.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도연이는 그 뒤로 자주 찾아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알아. 이제 됐어. 정말 몰랐어요. 미선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도연아, 사람은 몰라도 눈치는 챌 수 있어야 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그래, 믿어.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섬에서 무서웠어요? 응, 무서웠어. 그래도 도망쳤어요? 그래, 도망쳤어. 할머니 멋있어요. 그 애가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어요. 어느 봄날 나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어르신, 뉴스 봤어요.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살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용기 있으셨어요. 용기라기보단 본능이었어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갈대밭을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그 바람이 예전 섬의 바람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나는 이겼어. 그 생각이 들자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하은이 그림이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 나는 그 글씨 위에 작은 메모를 붙였어요. 정수기의 집. 그게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집은 누구의 것도 아닌 내 것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나는 차를 끓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다. 며칠 후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박미선. 교도소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나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다가 뜯어봤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그때 왜 어머니가 끝까지 조용했는지. 용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싶었습니다. 짧은 글씨, 흔들린 글자. 나는 한동안 편지를 쥐고 앉아 있었어요. 용서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움도 이상하게 가라앉았어요. 나는 그 편지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젠 됐다. 다 끝났다. 해질녘 노을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거실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날의 섬, 그날의 바람, 그 모든 공포와 분노가 이제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따뜻한 차 한 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 발소리, 생기 넘치는 소리.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여전히 싸우고 있다. 어느 날 도연이가 새로운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엄마, 인사드려요. 제 여자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녀는 밝게 웃었어요. 반가워요. 들어와요.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녀가 물었어요. 어머님 힘드셨죠? 응, 힘들었어. 하지만 이겨냈어. 대단하세요. 아니야.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어머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너도 충분히 강해. 다만 아직 모를 뿐이야.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 나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보며 나는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섬에서의 20일, 재판, 그리고 새로운 시작.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나는 살아남았고 다시 일어섰으니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저예요. 그때 옆방에 있던 사람이요. 아, 기억해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덕분에요. 다행이네요. 어르신, 우리 다음 주에 만날까요? 다른 분들도 같이요. 좋아요. 만나요. 전화를 끊고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원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나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눈이 내렸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다. 마치 모든 걸 지우듯이. 하지만 나는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그리고 내일도 여기 있을 것이다.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두려움도 없이. 봄이 다시 왔습니다. 갈대밭엔 새싹이 돋아났어요. 나는 시장을 다니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르신,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건강하세요. 당신도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평범함이 행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은이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우리 하은이.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뭘 그렸는데? 할머니요. 그 애가 그림을 펼쳤습니다. 그림 속엔 웃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적힌 글씨. 세상에서 제일 강한 할머니. 나는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하은아.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어요. 그날 저녁 나는 하은이 그림을 벽에 붙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할머니. 그 글씨를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남았을 뿐이야. 하지만 살아남는 것도 강함이겠죠.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그 바람이 내게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정수가 잘했어. 나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응, 잘했어. 며느리 미선이는 모든 걸 잃었지만
나는 잃었던 나를 되찾았습니다. 재산보다 큰 것, 자존심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버림받을 수 있어도 포기되진 않아요. 그리고 고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SLOW. 나는 그렇게 다시 내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로서. 그리고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총총히 빛나는 별들. 나는 창가에 앉아 그 별을 바라봤어요. 그 별 중 하나가 내 별일까요? 아니면 나를 지켜준 누군가의 별일까요? 알 수 없었지만 그냥 좋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갈대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그 냄새가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나는 이겼어.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정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완전히 편안했습니다.